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전 제주평화연구원장님은 서울대 및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수학하셨으며 동국대학원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1982년 제16회 외무고시를 합격한 후 일본, 러시아, 파키스탄 및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네, 그럼 본 세션의 좌장이신 김봉현 전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Thank you. 네, 안녕하십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네, 시차가 있어서 한두 분의 발표자분들은 화상으로 접속을 하셔서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아침, 좋은 오후입니다라는 인사를 다르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My name is Bong-hyun Kim. 네, 저는 김봉현 제주평화연구원 전 원장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세션에 좌장을 맡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평화의 이해, 증진 및 달성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다양한 연구기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연구기관들이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종류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지수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전 세계 연구기관들이 평화 지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제주평화연구원이 이 세션을 주최를 해서 저희가 가진 여러 생각들을 공유를 하고 또 이 평화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께 우리가 어떻게 이 연구기관 간에 서로 협업이나 조율을 더 잘 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4분의 발표자를 모실 텐데요. 그리고 1분의 토론자를 모시게 될 겁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4분의 발표자들을 그리고 1분의 토론자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정승철 연구실장님입니다. 네, 정승철 연구실장님은 플로리다 대학에서 정치학 국제정치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제주평화연구에서 연구실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관심 연구 분야로는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 국제관계, 그리고 한중일 관계, 그리고 또 대중의 의견과 또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외교 정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자분은 헨릭 우달 소장님이십니다. 헨릭 우달 소장님은 오슬로 평화연구소의 연구실장이자 연구교수님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떤 무장 지역에서의 어떤 평화와 그리고 분쟁 관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 무장 분쟁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장기 어떤 협업 노력을
프리오와 그리고 노르웨이 외교부 사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자분은 사투 리마의 부소장님이십니다. 사투 리마의 부소장님은 동서센터의 부소장님이십니다. 현재 워싱턴 동서센터 사무소장님이시자 또 아시아 메터스 포 아메리카 인지티브 책임자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지타운 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문제에 대해서 널리 발언을 하고 계시고 다양한 정부 기관과 그리고 또 전문 기관들에게 많은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표자는 난티엔 선임 연구원입니다. 난티엔 선임 연구원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군비지출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군비지출과 내전의 원인과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 관심은 군비 지출과 또 내전의 원인과 영향입니다. 박사 논문의 제목은 군사 지출, 갈등 및 개발입니다. 그리고 군비 지출과 내전 그리고 경제 발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분의 토론자가 계신데요. 임혜용 연구위원님입니다. 임혜용 박사님은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정치, 경제, 투명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분쟁과 평화를 위한 정치,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아태지역 그리고 동북아의 국제정치, 정치,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의 발표자와 한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선 발표자분들의 발표를 모두 들은 이후에 토론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발표자 분들께는 10에서 15분의 시간을 드리고요. 그리고 5분의 토론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전 세계 평화 연구 기관들 간의 협업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발표자로 정승철 연구실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실장님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전 연구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달 오슬로평화연구소 소장님, 사투리마예, 그리고 또 이 동서센터 부소장님, 그리고 스톡홀름 선임연구원 난티엔 선임연구원님께 저희의 초대를 수락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JPI의 어떤 평화 인덱스 프로젝트는 그 한국의 외교부가 지원하고 있는 상징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난해에 저희 지금 김 전 원장님께서 이 지금 평화 지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화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평화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평화 인덱스의 경우 이 각국의 평화 지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국가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외부 측면에서의 평화를 측정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국가와 얼마나 평화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나 일본과 그리고 또 북한과 그리고 미국과 얼마나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나, 그리고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평화로운 국가인가, 중국은 평화로운 국가인가, 그래서 이 국가들의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JPI는 이 어떤 각 국가의 어떤 평화로움 정도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평화 지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의 지원을 먼저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한 이 프로젝트가 6개월 반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진행했는지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저희 상징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을 진행을 했고 어떤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단계로 저희는 28개 출처에서 뉴스 기사를 수집했습니다. URL을 사용해서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언어를 바탕으로 한 출처를 저희가 수집을 했는데요. 그래서 7월부터 8월까지,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16개월 동안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적 코딩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것은 뭐 HTML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그 기계적인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어떤 그 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적 코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적 코딩 방법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기는 했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 연구의 어떤 더 신빙성을 높이는데 더 주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를 사용해서 저희 코딩을, 인적 코딩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떤 신문을 출처를 올리고 저희 코딩을 통해서 분석을 할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14,182개의 신문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였는데 이 신문 기사에 언급된 사건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중립적이고 부정인지에 따라서 1, 0, 마이너스 1로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이 합동 훈련을 실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어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1로 점수가 매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합동 훈련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1로 점수를 매기도록 코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4,000여 개의 신문 기사로부터 저희는 거의 103개의 다이에드 최종 데이터 세트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중, 그리고 일한, 그리고 미중, 그리고 미영 이런 관계들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 다이에드가 다른 다이에드보다 더 많이 파악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양국 간의 관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지난 16개월 거의 500일 동안 매번 사건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호주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500개 중에 200여 개의 애드가 분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호주와 중국의 관계보다 더욱더 좀 많은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파악이 되었던 거죠. 일일 그리고 주, 월, 일별로 모든 다이에드를 파악을 했고요. 사실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에드 모델을 저희가 채택을 함으로써 이 노이즈를 조금 더 매끄럽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국이 다른 국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가느냐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그리고 또 중국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요. 일본과 북한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각 관계가 이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냐, 얼마나 먼, 얼마나 좋지 않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각각 다르게 매겨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한국의 평화 지수를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19개국의 평화 지수를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9개의 평화 지수를 순위를 매겼습니다. 어떻게 이 평화 지수를 우리가 해석을 했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해당국이 다른 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어떤 언급이 신문 기사에 실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순위입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독일, 호주, 영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긍정적인 평화 지수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과 사이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총 관찰 일수, 이 해당 국가가 다른 국가가 얼마나 강렬한 그런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관찰 일수 중에 한 200에서 300여 개 정도가 모니터링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14위였고 그 이후의 순위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어떤 중국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평화지수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놀랍지 않았던 것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강대국 아닙니까? 대부분의 다른 전 세계 국가들과 어떤 식으로든지 항상 관계를 맺고 또 관련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 지수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어떤 인터랙션이 긍정적이지만 그와 같은 인터랙션이 또 분쟁에 관련이 더 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위의 순위권에 진입한 그런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평화지수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적으로 싱가포르이 어떤 미국에 비해서 더욱더 평화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상위에 진출한 그런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외교 관계를 어떻게 더 긴밀하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물론 이 총 데이터를 나누어서 훨씬 더 좀 구체적인 지표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어떤 부정적인 음의 평화 지수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인도와 그리고 한국과는 좋았지만 러시아와 중국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중국의 평화 지수도 역시 부정적입니다. 싱가포르와 북한과 그리고 한국과는 좋지만 이 중국의 인도와 대만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나빴습니다. 한국의 평화 지수도 역시 부정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평화 지수를 연, 월, 그리고 주, 그리고 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한국의 평화 지수를 예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평화 지수는 음의 수였는데요. 2019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였고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이와 같은 지수가 일단 양의 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보면 당연히 한국과 그리고 북한의 관계가 2020년 악화되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올해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외교부로부터 다시 한번 예산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회 토론을 하게 되면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양적으로 확장을 하기를 원하고요. 예를 들면 이 평화지수의 대상이 되는 대상국의 수를 늘리기를 원하고요. 또 이 19개국의 평화지수를 지난해에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이 대상국을 저희는 뭐 30, 40여 개국으로 그리고 또 G29 그리고 OECD 국가로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저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질적으로 개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확보한 평화지수를 바탕으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공유하고 싶은 그런 흥미로운 지수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평화지수는 그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요. 혹시 이 평화지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제주 포럼 이후에 JPI의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셔서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고요. 협력을 통해서 저희에게 많은 고견을 주시고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연구실장님 굉장히 선구자적인 해안을 주신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헨릭 우달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기 전에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발표를 듣고 나니까 사실은 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5년, 10년 동안 이어질 그런 연구를 축적을 해서 이것을 이제 데이터로 만들면 정책 입안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선 각국의 어떤 다른 국가와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지수를 통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일 관계라든지 한중 관계가 향후 5년 동안 10년 동안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의 5년에서 10년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어서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어떤 양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를 연구하는 지금 이제 연구실장님의 연구를 어떻게 미래의 양국 관계와 연결을 지으실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지금 16개월 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 미래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의 어떤 데이터, 그것도 역시 짧은 기간일 것 같습니다. 한 10년, 20년 이상은 수집을 해야지만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연구였다, 시범적인 연구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어떤 개념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단기간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을 통해서 내년에도 또 연구를 더욱더 잘 개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연구실장님의 연구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발표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헨릭 우달 오슬로 평화 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주 평화연구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정승철 연구실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갔으면 좋았겠지만 아마도 내년에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늘 발표는
제가 몇 년간 계속해서 연구를 했었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적인 변화와 평화와의 관계를 연구한 내용입니다. 이 주제는 결과적으로 매우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로 이어졌고, 그리고 관련된 연구 결과도 발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발간이 된 결과는 지금 보시는 바로 인구 통계와 평화가 장기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특히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구 통계적인 변화와의 전환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프리오에서 관련된 연구 결과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발견한 인구 변화에 대한 전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구 통계의 가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라는 것이 특히 선진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연령 구조 자체가 전환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속한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화의 비율이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80에서 90% 정도의 계속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구 통계적인 변화가 갖는 함의를 말씀을 드려보면, 그것이 저희의 2010년에 잭 골드스톤이 발행한 연구서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무력 충돌의 시대 글로벌 트렌드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그리고 충돌을 어떤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원래는 부정적인 평화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는 이 무력 충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슬러라는 이 분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굉장히 권위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약 20%의 20개 이상의 그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외부 충돌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지금 현재 하늘색으로 보이는 것이 내부 충돌이고, 그리고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것이 국제 내부 충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파란색은 국가 간의 충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충돌의 부분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여러 국가들이 내전에 참여를 해서 그것이 국제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그리고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과거 1950년대에는 외부 충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통계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어떻게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1970년대부터 관찰이 된 사항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1994년에는 특히 미국에서 이러한 인구 통계적인 변화에 관심을 보이고, 이것을 이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로버트 카플란이 무정부 시대가 오는가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연령 구조 전환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특히 이
그 실선으로 보여 있는 것이 15살에서 24살 사이의 성인을 말합니다. 이 인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 수치로 보자면 약 전 세계적으로 12억 정도의 인원이 됩니다. 지금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전체 성인의 수입니다. 전체 성인의 수가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했던 시기가 지금 데드크로스는 1990년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평균적인 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국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비교가 될 수 있는 수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청년의 팽창이 지역별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청년의 팽창이 특히 15세에서 24살 사이의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성년 중에서 이들의 비율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특히 아시아에서는 이 15살에서 24살의 그 나이의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한 이유들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년들의 비율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 후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인원들을 보았습니다. 이들도 역시 2010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적인 연구를 이 인구 통계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무력 충돌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었습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진행됐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연구가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팽창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충돌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제적인 그리고 이 실험적인 여러 가지 표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청년 팽창이라는 것은 낮은 기회비용이 있고 반란 세력에 결집될 수 있는 촉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만약에 청년들의 수가 비율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업은 늘어나게 되고 임금에 대한 압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임금에 대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06년에 제가 발행을 했었던 관련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거대한 청년 팽창과 불안정성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었고 웨버의 2010년 연구도 마찬가지로 커지는 정치 불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노르다의 2012년 연구에서도 억압의 증가에 대한 관련된 연구가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근 초기에 연구를 하고 그 후에 발행을 한 결과는 교육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역시도 교육과 청년 팽창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청년 팽창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출생률 감소 역시도 그렇다면 청년 팽창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해서 2016년에 관련된 결과를 발행했었습니다. 저희가 교육에 대한 초기 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그 후에도 계속해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식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결과입니다. 사미르 케이시 등이 2010년에 발표한 내용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2005년부터 2050년까지 계속해서 여성이나 아니면 교육 성취, 나이 등등에 따라서 인구 전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전 세계의 인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니제르에서도 2050년까지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에 따라서 인구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밑에 있는 것은 이들이 이 교육에 투자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그렇다면 인구 증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인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 연구를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노란색은 1차, 파란색은 2차, 그리고 진한 파란색은 3차 교육까지 받은 인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아래에 있는 선을 보시면 가장 야심찬 교육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특히 니제르의 경우에는 특히 아래쪽에는 인구가 가장 교육에 대한 야심을 더 많이 보이고 시장에도 진전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3차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이것이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장 아래쪽에 있는 니제르 인구를 보면 이들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의 인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중국의 인구를 어, 에 대한 분석은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들이 교육을 받은 수준에 따라서 이들의 인구가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와 결과를 정책적인 함의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 팽창이라는 것은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인구 보너스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의 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의존율이 감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노동 인구에 의존을 해야 하는 그리고 소모가 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인구의 분류가 줄어든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교육이나 보건 투자에 이 투자 비용을 더 재분배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구 배당금이라는 것은 앞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노동 시장의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도 계속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남한의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70년, 50년부터 70년 그리고 2015년까지 어떤 식으로 이 청년의 팽창이 일어났고 그리고 의존율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 생산 인구에 해당하는 15살부터 65세까지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그 65세 이상의 인구와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시에 남한에서의 인구 팽창은 1970년부터 80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란 역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겪었습니다. 그때가 1980년에서 90년대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여성 1인당 5명 정도의 출산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청년 팽창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인구 배당금들도 겪었지만 그 후에 여러 가지 경제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출산율을 감소하게 되고 인구 배당금도 굉장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당면 과제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성 불균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들이 여기서 녹색선을 보시면 녹색선은 남녀 이 비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녹색선은 북유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결과에 따른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국가에서 보면 이들이 여성에 대한 선호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성비가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성의 출생률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당시에 2010년에 가장 극심한 차이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9년을 지났을 때 보면 남성이 2,500만, 여성이 2,200만 정도로 성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물론 실질적으로 이 상황이 정말 발생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지 예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고령화입니다. 여러 국가에서 봤을 때 특히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일인데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발생하는 일입니다. 특히 일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극심하게 겪고 있는 지금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고령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입대 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것인데 중국이 가장 극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경제 성장의 저하나 노인 부양 비용이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인구 150명이 100명을 부양할 것이라고 2050년에 전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됩니다. 지금 부모와 아이의 그 위험 평가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위험을 더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50년이 되면 결과적으로 고령 유권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일본은 42%, 남한은 40%가 될 겁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갈등을 어떻게 관찰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조건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교육이라는 것이 그리고 청년 팽창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피형에 해당하는 인구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헨리 고달 소장님 굉장히 흥미롭고 또 유의미한 발표 감사합니다. 네, 어떤 인구학적인 변화와 변모는 굉장히 심각한 요소로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그리고 또 아프리카 국가 이 모든 국가는 이와 같은 인구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학적인 변화가 경제 환경뿐만이 아니라 또 평화, 분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정치적인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의 연구가 굉장히 유의미한 연구이고 또 모든 국가들, 그러니까 인구 변화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유의미한 발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투리마의 미국 동서센터 부소장님이십니다. 네, 사투리마의 부소장님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오늘 유타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에서도 그래서 산악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지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직접 제주 포럼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김봉현 차장님 그리고 정승철 연구실장님께 제가 이렇게 귀빈 여러분 그러니까는 저명한 어떤 연사분들 헨릭 오달 소장님과 같은 연사분들이 참여하는 세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선 저는 이 동서센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평화, 어떤 연구를 하는 어떤 기관입니다. 연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프리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래서 우선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래서 강대국들의 어떤 전략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시기에 평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동아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전 세계 각지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국제 정세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 기관도 그렇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서센터는 1960에 미국의 의회 법에 따라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센터는 미국인과 그리고 또 아시아에 있는 이 미국인들 간의 어떤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다른 문화를 이해를 하고 또 협력적 교육, 연구, 또 대화를 통해서 이런 이해를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구축에 있어서의 저희 노력은 주로 이 미국인과 그리고 또 아시아인들을 한데 모아서 함께 어떻게 하면 보다 잘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본적으로 미국과 아시아인들이 서로 협업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 사장님과 그리고 정 연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평화를 연구하는 연구기관들 간에 더욱더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해 주신 데에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서센터도 이 프리오와 그리고 시프리 다른 연구기관이 한 연구에 대해서 어떤 상호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 메터스 포 아메리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챕터 세션에서 링크를 올려드렸는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금방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해 관계자들 그리고 유권자들 미국에 있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들이 서로 어떻게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다양한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무역이나 또는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사회라든지 문화적인 연관관계 그리고 교육 등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일깨우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아시아가 이 미국의 모든 주와 그리고 의회에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친다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까지 미국이 이러한 어떤 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상황이든 아니든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이민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어떤
정보와 그리고 또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뭔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미국이 아시아와 그리고 또 아시아가 미국과 어떤 상호 관계를 맺을 때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또 어떤 유권자들이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화를 더욱더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어떤 분석으로서 이 미국과 아시아 간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중산층이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어떤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우리의 어떤 주요 원칙과 그리고 또 어떤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어떤 저희 조직 차원에서 이 미국과 그리고 아시아 간의 어떤 관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와 포용 그리고 다양성이 그 한 가지고요. 저희는 아시아에는 사회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그리고 또 문화 그리고 인종 할 것 없이 이 다양한 어떤 기관 예를 들면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모든 기관과 협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예술과 그리고 또 선임 정책 기반과 그리고 또 청년 단체 그리고 또 국가 단체 등도 한데 모아서 참여를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상호 존중을 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하고 많은 어떤 지식 교환을 하는 것 중에 저희는 이 교육과 연구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국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 놓여 있는 그리고 또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는 학제적 그리고 어떤 지리적인 어떤 바운더리와 상관없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저희는 지금 이 한국 재단 장학생으로부터 한국과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학생들한테 모아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 국가가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국이 어떤 관계를 맺고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그런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제적인 방식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뭐 안보 문제라든지 그리고 상업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미국과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 지리적인 바운더리 측면에서 더욱더 확장된 바운더리 내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3자 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저는 파트너십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어떤 싱크탱크와는 다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미국을 위해서 어떤 미국의 어떤 정책을 위한 그런 보고서만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2020년 대선이 있었을 때 그와 같은 선거에서 아시아와 관련된 문제가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단순히 이 아시아와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논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어떤 지역을 통틀어서 이 아시아인들을 직접 초청을 해서 이들이 의견을 내고 그러한 의견이 보고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보고서에서 다양한 시각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어떤 자문 역할을 해서 아젠다를 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달 소장님의 어떤 발표의 평화 지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인구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정 실장님의 평화 지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 데이터 세팅 측면에서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시각을 저희가 또 제공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용한 이런 데이터, 오달 소장님께서 인용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어떤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그리고서 예를 들면 뭐 잠재적으로 뭐 남중국해, 동중국해 아니면은 뭐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어떤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를 또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각 국이 어떤 순위에 처해 있고 다른 국가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부분들도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는 그리고 미국의 의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센터이고요. 그리고 국무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 관련 그리고 정책 담론과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어떤 담론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어떤 폐쇄되거나 그리고 기밀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그리고 저희가 모든 어떤 수집하는 그런 데이터를 공개를 해서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개방적으로 솔직하게 완전한 투명성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저에게 주어진 10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저희 센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김봉현 차장님과 정술철 발표자님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다른 발표자님에게도 흥미로운 발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동서센터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연구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토대를 또 제공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더 전문성을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협업을 할 수 있을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추 리마의 보소장님 굉장히 네, 그 동서센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 제주평화연구원은 특히 제가 원장이었을 때 이 동서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분명히 도움을 받을 일들이 그럼 많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세션에 참여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미에 아마도 이 부소장님께 어떻게 동아센터에서 저희와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난티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입니다. Peace. 연구원께서는 군비 지출 분석과 평화 빈 군축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저와 제 동료들이 지난 몇 년간 했던 연구 결과입니다. 특히 제주평화연구원에 이런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는 군비 지출과 이것을 통해서 평화 및 군축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둬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제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여러 가지 국가들의 집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국가와 지역 그리고 전체 세계의 결과입니다. 매년 저희가 이 전체 결과를 모은 이 한 사실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은 공동 연구 결과입니다. 그 말은 저희 동료들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다른 연구기관과 함께 공개를 하고 이것을 같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68개국이 이 결과를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는 1966년부터 군비 지출을 핵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매우 논쟁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군비 경쟁과 경쟁 중단 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희가 군비 지출에 대한 장기, 단기 추세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 것이었는데 후속적으로는 여러 가지 권위 있는 결과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냥 저희가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적인 것들만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 자체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들에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평화와의 관계를 논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러한 군사 목적으로 비용을 할당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비용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유엔에서도 여러 국가들에게 군축을 설득하게 되는 데에 대한 근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화를 증진을 하고 동일한 비용을 군비가 아니라 평화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득하는 근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저희가 정부의 이 우선순위를 예산에서 매기는데 근거로 활용하는 데 제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는 자신들이 예산을 할당을 할 때 다른 분야와 비교를 해서 군비를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라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는지를 생각을 할 때는 바로 보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하면서 저희가 이 연구에서 찾아낸 여러 가지 결과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20년에 저희의 군비 지출이 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까지 다다랐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저희가 평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군비 지출은 2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전 세계의 GDP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비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군비가 엄청나게 경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GDP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군비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리 군비가 지출이 준다라고 하더라도 GDP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여파는 유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여러 단체에서는 계속해서 군비 지출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것이 더 좋은 곳에 사용될 수 있는데 왜 군비로 활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육으로 아니면 보건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비용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도 이 논쟁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EU의 그 위원 중에 한 명인 조셉 보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럽은 2009년 이후로 이 관련된 위험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초국경적인 안보와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줄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을 때 유럽에 보시면 유럽 전체 34개 국가 중에 28개 국가에서 군비 지출을 계속해서 증가시켰습니다. 그 말은 20년 동안 군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GDP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계속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평화 및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군비 지출에 대해서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 한국, 인도 여러 국가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군비 지출을 하고 있는지 군비 지출이 가장 많은 10개의 국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군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계속 이어져 온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비 지출의 증가가 가지고 오는 함의를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군축을 주장을 하고 이를 통해서 다른 평화를 위해 이 비용을 활용을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에서는 이렇게 가장 군비 지출이 많은 10개국이 가장 선도적으로 이 비용을 다른 비용으로 바꿔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 목적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엔에 가서 이들 10개 국가가 어떻게 그 움직임에 앞장이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 균형 잡힌 그리고 편견이 없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어, 지금 현재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특히 전체적으로 이 비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군사 비용에서 75%에 해당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개의 군비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들이 전체적인 군비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20년 이 군비 부담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시면 어떻게 퍼센티지가 변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GDP와 비교했을 때 이들이 군비 지출했을 때 군비가 부담으로 나가오는 체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다른 사회적인 부담을 비용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도 추세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이러한 비용을 줄임으로써 어떻게 지역을 안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러한 지출의 증가가 단순히 영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나 호주나 그리고 여러 다른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들의 국방 지출에 대한 백서에 어떻게 기록이 되고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예산이라는 것은 이들이 생각을 하는 위협 감축, 그리고 안보에 대한 평가, 그리고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은 군비 지출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중국의 지출률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단번에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저희가 드리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단순히 군비 지출에 대한 정보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 없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을 하고 권위 잡힌 데이터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평화를 위한 기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군사 지출에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그것을 돌릴 수 있다면 평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군사 비용 지출을 줄여나가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이 국가들이 어떠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군사 지출을 줄여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함의를 드릴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담도 이야기를 했었고 우선순위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유엔 여성에 관련된 그리고 성 역할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포용성 측면에서 여성이 어떻게 그 포용적으로 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군사 지출이 아니라 이 비용이 오히려 성 역할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데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난티엔 선임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군비 지출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평화에 대한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1990년, 1991년인가 냉전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나서 종식되고 나서 많은 이 평화 관련된 연구자들이 드디어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겼고 그리고 또 평화 배당금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여전히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우리가 많은 무력 분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 배당금을 다른 부분에 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시급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이 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빈곤 퇴치라든지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개토국을 위해서 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지속 가능한 개발 17개 목표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당한 어떤 다자 협력,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기후 변화도 해결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군비 지출이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또 별도의 어떤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전 인류가 당면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 임혜용 연구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론자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 실장님께서 저에게 토론자로 제의를 하셨을 때 제가 이러한 발표에서 토론에 참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동서센터와 그리고 제주평화연구원의 소개를 봤을 때 저희가 이런 식의 세션을 좀 더 정례화를 해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3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하나의 이 연구센터에 대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저희가 내부 분쟁이나 아니면 국제 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가졌던 의문사항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 실장님께는 G다이어트라고 불리는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평화 지표를 연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실험적인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연구는 10년 전이라면 불가능했을 연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은 결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단계에서는 이 개념을 이 평화 지표라는 개념을 이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적용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헨릭 우달 소장님의 발표였는데요. 인구 통계와 이 분쟁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헨리 고달 소장님의 연구 결과는 학계에서 굉장히 크게 다뤄지고 있고 여러 번 논의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령화와 청년 팽창이라는 것은 이러한 청년 팽창이 어떻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제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색다른 메커니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2006년에 이런 결과가 맨 처음에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인구 통계 구조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 국제 분쟁과 연관을 시켜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인구 통계적인 설명을 어떤 식으로 국제 또는 국내 분쟁의 한 요소로 어떻게 적용해서 포함시켜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청년들의 분쟁에 합류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하게 생각했던 점은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저희가 지금 군사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군인으로서 참여할 필요가 옛날보다 사라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용성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국제적인 분쟁에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사투 리마이의 사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미국에서 지금 아시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아태 지역에 대한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의 여러 국가나 여러 영리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미국이 그 역할을 균형을 잡아주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당시에는 이러한 것보다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때보다 그 정도가 덜했지만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티엔 박사님의 발표를 들었을 때 군사 지출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추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사님이 군사 지출과 군축 그리고 이것이 사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신 결과를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아마 연구에서 이미 발표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러면 군사 지출이라는 것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평화 배당금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군사 지출을 줄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군사 지출에서 줄어든 비용을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환원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시간 제약상 저는 모든 발표자분들께 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은 일단 앞서서 본 세션이 협업과 그리고 평화 연구기관들 간에 전 세계적으로 평화기관이 많이 있는데 이 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고 또 이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협업을 더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헨리 고달 소장님께 여쭤보고 그 다음에 사투 부소장님 그 다음에 난티엠 선임 연구원분들께 같은 질문을 모두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평화 연구기관들 간의 협업을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프리오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인구 변화를 추적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평화와 그리고 민주주의 관련된 연구도 해 오셨고요. 또 시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 군비 지출과 그리고 또 평화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주평화연구원이 이제 새로운 영역을 구축을 해서 이 평화 지수를 저희가 새로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새 연구 기관 그리고 동서센터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어떤 일종의 새로운 협업의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우달 소장님께부터 답변을 해주시고 사투 난티엔 연구원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짧게 대답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만남이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협력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력을 하고 교류를 하려고 한다면 연구원들은 지금 그 프리오에 16개의 연구기관이 있고 그리고 동서센터에서도 저희가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교류들과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서 협력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리오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비정부 기관이고요. 저희가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공동의 이해를 갖게 되고 그리고 공동 연구를 한 연구자들의 이해에 대한 것들을 저널로 계속해서 연구 결과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저널을 통해서 동료들과 계속해서 접촉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저희가 오늘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협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투 부소장님 네, 저는 카메라를 꺼버렸는데요. 우선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시간이고 지금 제 주변에서 지금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그래서 카메라를 껐습니다. 다시 한번 네, 지금 임혜용 토론자님의 발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덜 네, 교수님께서 지금 호놀루루에 있는 저희 동서 센터 언급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네, 우선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지금 임혜용 박사님은 말씀 주신 것처럼 아시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우리 우달 소장님과 그리고 난티엔 연구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내리는 결론은 아시아에 대해서 어떤 미국 내에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력 그리고 또 민간 부문 그리고 시민사회 부문에서 말이죠. 이유는 다양한데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리고 또 난티안께서 준비 지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략적인 어떤 문제도 많이 처해 있죠. 그와 동시에 아시아는 여전히 우리 심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가 우리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특히 학계나 그리고 또 많은 연구가 시프리 그리고 JPI, 퓨리오, EWC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아시아의
어떤 부상 아시아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연구 영역을 창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런 경향들 그리고 이러한 경향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시사점들이 미국과 그리고 또 아시아의 어떤 의미인지 말이죠. 그리고 또 저희 동서센터가 다른 기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기관들과 협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논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네, 스타투 부소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5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연구에 협력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데이터에서 시작을 했지만 데이터에서부터 저희가 군비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확장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하나로 놓아보고 이를 통해서 향후에 우리가 함께 확장 협력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등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연구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종의 지금 저희가 인제 군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저희가 이 메시지를 전질 때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인지 오해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드리고자 했던 함의는 이를 통해서 평화를 증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러티브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평화를 추진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서 사투 사무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이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청중들을 만나고 그리고 패널들을 만나서 다양한 주제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투 리머의 부소장님 그런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서센터와 함께 다음번에 저희가 함께 직접 만나서 뭐 동서센터가 됐든 아니면 뭐 내년이 됐든 함께 만나서 제주 폴업이 됐든 이와 같은 기회를 저희가 빌어서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달 소장님 그리고 난티엠 선임 연구원님 굉장히 훌륭하게 이 기여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네, 정승조 연구실장님 그리고 또 임혜용 연구위원님 토론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가 세계 평화에 많이 더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